네, 오늘도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재판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인 증인 신문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다시 시작됩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다시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재개가 되잖아요. 화요일과 목요일에 윤 대통령이 또 직접 출석할 전망인데 이번에는 이제 이진우, 여인영, 홍장원처럼 대통령의 진술과는 좀 전혀 다른 내용의 상반되는 진술한 인물들과 또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 또 어떤 대비를 할 것인가 또 예상을 좀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목요일에도 헌법재판 탄핵심판에서 5차, 6차 변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해당 변론 기일에 증인신문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진행될 증인신문은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진우, 여인영, 홍장원 등 계엄과 관련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아니면 국회에 무력을 써서라도 진입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정감사라던가 이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해당 계엄 사령관 등에게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체포하라거나 아니면 무력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 한편 이들은 지금 국정감사 등에서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결국 진술이 배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결국 5차, 6차 헌법재판의 변론 기일에서는 당연히 국회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신물을 이어갈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이제 반대 신문을 진행하게 될 텐데 그 반대 신문에서는 결국 이런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한 바가 없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들을 최대한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번 탄핵 심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인 신문이 있는 재판의 핵심이 될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증인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진술을 그대로 또 증언을 하고 대통령 측의 진술이 이제 서로 상반이 되면 누군가는 거짓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재판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느 쪽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은가를 따져보게 됩니다. 이 신빙성이 높다는 건 항상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고요. 네. 해당 진술을 여러 명의 인원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사람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 명의 일치하는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술뿐만 아니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대화 내용이 담겨있는 녹음이라던가 아니면 문자 메시지 내용,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이 있다면 이 물증이 있는 쪽에 진술이 신빙성이 더 높다고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 일단은 증거도 중요할 테고 그 주장의 신빙성, 일관성, 또 다수의 일치된 의견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겠네요. 자, 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중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옥 전 국정원 3차장이 채택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들 증인에게서 어떤 부분을 주로 이제 끌어내고 강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인물들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신청을 한 건 특히 이 부정선거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선관위의 어떤 선거 개입이라던가 보안상의 취약점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 근거를 들고 있는 만큼 네. 이 부정선거 관련된 내용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증인을 신청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인 신청이 된 이 면면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네. 그리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백종욱 그 전 국정원 3차장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제 회동이라던가 회의 등을 진행을 하면서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고를 한 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런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조사를 지시받거나 이런 의혹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를 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한 바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예측이 되고요. 국회 측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맞서서 반대 신문을 진행하면서 그런 선관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뭐 보고한 사정이 없다던가 아니면 그런 보고가 어떤 국헌이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런 진술을 좀 이끌어내기 위한 반대 신문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됩니다. 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부정선거 의혹에 좀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의 탄핵 심판 회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재 측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 얼마나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회피를 촉구하는 그런 의견서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재판을 진행할 때 재판관이 이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우리 법에서 지금 두고 있는 제도는 어떤 해당 사항이 발생하면 무조건 이 재판을 맡을 수 없는 제척이 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깊이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을 받는 당사자 측에서 이 해당 재판관에 대해서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회피를 신청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 기피라는 것은 재판관이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재판관이 갖고 있는 뭐 가족 관계라든가 아니면 그 외의 사정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는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먼저 이 문영배 지금 헌법재판관 재판관장 이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과거에 SNS 이력 등을 좀 문제 삼으면서 네.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에 대해서 공정성에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고요.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좀 문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미선 지금 법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윤석열 이제 퇴진위원회의 어떤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문제 삼고 있고 정계선 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지금 배우자가 국회 측의 이제 공동 대표인 김희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 출신에 근무를 하고 있다. 배우자를 좀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이제 동일한 사유였습니다. 배우자의 어떤 지금 근무지를 문제 삼아서 기피 신청을 냈는데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기피 신청을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기피 신청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과연 받아들여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기피 신청이 기각된 사정 이런 부분을 보자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가능하고요. 한편 계속해서 이런 재판관들의 어떤 특정 성향이라던가 그런 편향성의 문제가 나오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재판관이라는 것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법과 어떤 정의, 그런 가치 기준 안에 판단을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성향이 문제가 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어떤 사법에 대한 어떤 불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 자, 내란 혐의 형사 재판도 이제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윤 대통령 측 이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조만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것이다. 그리고 또 헌법재판은 좀 중단해달라, 탄핵 심판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인용될 가능성은 얼마나 보시는지요? 그렇죠. 지금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만약 보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1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석을 청구하지 않을까 예측이 가능한데 이제 필요적 보석이 가능한가, 이제 임의적 보석,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 가능할 것인가 보면 일단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보석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가 이 지금 받고 있는 내란에 관한 중요 임무를 담당했다, 주요 임무 종사자였다라는 이 혐의가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보석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우려가 있어서 이 보석의 청구가 인정이 되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보자면 보석 청구의 인용 가능성은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이 보석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사실관계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인정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그때와 상황이 다른 것이 다른 관련자들이 모두 지금 거의 구속이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이 네. 부분은 아마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해서 보석을 좀 이끌어내려고 할 것 같고요. 하나 더 이슈가 있죠. 이 헌법재판이 중지될 수 있는 것인가. 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보면 이 탄핵이 신청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어떤 형사재판이 진행될 때는 다른 결론이 나오거나 서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을 정지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내란죄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탄핵 심판은 정지해야 된다. 이 부분을 논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신속한 재판, 이 효율성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현재 이 헌법재판소의 이 취지 내지는 지금의 어떤 기조를 보자면 이 부분도 재량이 담긴 규정이기 때문에 정지를 인정해줄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현재로서는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보석이나 탄핵 심판이 중지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지법 형사 25부로 배당이 됐습니다. 군사법원으로 간 사건을 제외하고는 이제 내란 혐의 관련 관계자들이 모두 같은 재판부로 배당이 된 건데 거의 뭐 전담 재판부가 생겼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앞으로 뭐 1심 선고라든지 이 재판의 시계가 좀 빨라질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형사합의부 25부로 가게 되면서 사실상 군사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내란 관련 사건 외에 핵심적인 관계자라고 볼 수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노사원 전 사령관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이 형사 25부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전담재판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집중적인 심리라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재판부라는 판단 하에 이런 배정이 일단 이어졌다고 보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들의 병합 가능성 같은 부분들도 고려하여서 한 재판부로 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만약 병합이 된다면 재판에 걸리는 시간은 다소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가능하지만 사실상 걸리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이 사건을 잘 담당할 수 있는 재판부가 어딘가가 더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 1심에 소요될 시간 같은 부분은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볼 수 있고 아마도 첫 변론 기일은 변론 준비 기일을 거쳐서 한 3월쯤에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이제 법원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를 두고 또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요. 각각 또 어떤 주장을 펼칠 거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이 내란이라는 것은 사실 형법에 규정된 범죄 중에서도 정말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그렇기 때문에 형량도 굉장히 높게 규정이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내란이 인정이 되려면 결국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크게 볼 수 있는데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었느냐, 그래서 폭동을 일으켰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미 내가 대통령인데 국헌을 문란할 그런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것은 오로지 비상계엄 선포는 어떤 이 선거의 문제라던가 야당의 횡포를 알리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 부분을 강조할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할 것이라 봅니다. 반면 이 내란죄의 성립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었으며 특히 체포조를 보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다거나 무력으로 국회를 진압하려고 했던 사정 등은 이것이 바로 폭동이다. 이 점에 대해서 양측이 첨예한 대립을 펼칠 것이라 예측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내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를 한 게 타당한지 판단이 나온다고 합니다. 헌재에선 좀 어떤 결론을 낼 것으로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마은혁 이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미임명한 것을 두고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일 이제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현재 변론을 좀 재개해달라, 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선고를 내리지 말고 변론 재개 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로서는 어떤 이 선고 일정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과연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지위에서 지금
지금 국회 측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이것을 임명을 미룰 수 있는 권한이 이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가? 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의라는 것이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을 행사했는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 행사했는지가 쟁점이 되어서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를 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서 사실상 마은혁 이 헌법재판관 후보에서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될 수도 있는 8명의 재판관이 9명으로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선고 결과도 굉장히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헌재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려도 바로 임명을 안 할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는 일단 이렇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까지를 일단 판단 내리게 됩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면 사실상 최상목 권한대행이 더 이상 임명을 미룰 그런 명분이라던가 근거가 사라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강제로 뭐 임명을 할 수 있도록 동의를 대신해 줄 수는 없는 위치지만 네. 실질적으로 내일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받는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으로서는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